네, 예고해드린 대로 엔비디아 실적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오늘 제 옆에는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예. 역시나 이제 실적 발표한 이후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좀 충족시켜줬나라는 게 주가에 화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예. 목표가도 높이면서 지금 227달러까지 예, 미국 시장에서 화두는 이제 뭐 예상은 했지만 엔비디아가 뭐 사상 최초로 이제 뭐 5조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된다면 6조 달러도 뭐 손앞에 잡히지 않을까 싶고 뭐 CEO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뭐 CEO가 그렇게 열심히 뭐 그리고 또 영민하게 일을 하면 능히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젠스낭을 볼 때마다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정도의 성공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하지 않으면서 역동적으로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이런 분들 많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 엔비디아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 우리 시간으로 이제 장 시작 전에 이제 발표됐지만 엄청난 호실적을 내면서 엔비디아가 이제 그 미국 시장으로 뉴욕에서는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가 서부에 있다 보니까 시차 때문에 이제 언제나 엔비디아 같은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은 뉴욕 시장이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데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가 이제 호실적을 내놓고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컨퍼런스 콜에서 더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오늘 이제 어제 그 시간의 거래를 포함해서 오늘 이제 그 장 마감하면은 8% 넘게 이제 상승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이신 건 어저께 실적을 발표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거래를 반영하는 건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3.3% 정도 엔비디아가 올랐고 그러면 이제 갭 상승을 하면서 이제 본장에서 시작되는데 엔비디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실적에 대한 주가를 급등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예상외로 메모리 반도체 주식이 좀 안 좋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수 있다. 뭐 그는 매길 수 있다는 거지 매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그 투심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나 이건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재료인 거고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엔비디아 실적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증시에 메모리 투탑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총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영업이익률이라고 하죠.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한데 이 투자자들이 워낙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런 전망을 듣고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하다가 다시금 튄 이유는 매출 전망, 가이던스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내년 매출 전망이 한 70% 성장할 가능성. 이게 굉장히 놀라운 그런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뭐 스타트업도 아니고 시총 막 1, 2조짜리 이제 막 기업이 안착하려는 그런 기업도 아니고 시총 4조 달러가 넘는 엔비디아가 내년 매출이 올해보다도 70% 넘는다.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난 충격을 줬을 텐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저께 이제 엔비디아 CFO가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내가 70% 얘기했지만 만약에 공급에 제약이 없다면 건 엔비디아의 GPU는 우리가 충분히 이보다 더 공급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충분히 공급을 하면 공급하는 대로 족족 매출을 잡히는 거죠. 족족 영업이익을 잡히는데 근데 내가 70%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GPU는 충분하지만 다른 공급적 제약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여러 제약적 조건도 우리 다 알고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엔비디아의 가장 큰 이제 그 팔로라 할 수 있는 AI 데이터 센터. 그 AI 데이터 센터가 1기가와트짜리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 건설하려면은 물론 뭐 어느 나라에서 어디에 건설하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왜냐면 뭐 토지 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통상으로는 얼마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느냐 무려 50조 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팹을 하나 깐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팹에서 얼마 전에 뭐 기억이 이제 가물가물해지긴 했지만 7월 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 불러가지고 호남 반도체 800조, 광주 반도체죠. 엄밀히 말하면 광주 반도체 800조를 갖다 말할 때 그때 반도체 팹 하나가 얼마냐? 30조거든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지으면 50조니까 얼마나 대규모 사업인지 알 수 있는데 50조짜리 대규모 사업의 60% 정도는 무엇이냐? 엔비디아의 GPU, 또 HBM, 메모리,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소캠 같은 다른 메모리가 다 들어가는 것이 한 60%고 그 나머지 그 엄청난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 돌리려면 전기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 송전 배전도 중요하지만 그다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전력을 발전소에서 전원기를 끌어오는데 그러면 고압 발전기에 해당하는 이제 변압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변압기가 최대 병목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런 어떤 병목 현상,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재원들이 지금 다 부족해. 쇼티지가 나오고 있어. 이런 게 없다면 우린 100%도 가능한데 이 쇼티지 때문에 내가 70%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제 어저께 엔비디아 CFO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충격을 받은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월가 입장에서는 월가의 주요 기관 투자가들은 AI 혁명에 대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어제는 실적 발표하고 이제 오늘 같은 거 많이 올랐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면 70%는 호실적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가이던스를 갖다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하고는 그 다음날 1, 2% 떨어져요. 왜? 이게 뭐야 하면서 뭐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결국 트집이라 말한 건 무엇이냐? 아니 그게 정말 타당하고 중요한 이유였으면 그 문제를 삼는 그 지표를 따라서 계속 하향 추세가 가야 되는데 하루 이틀 한 주 정도 하향 추세 가다가 결국 올라가요. 이거 하나의 트집에 불과했다. 그런 어떤 월가의 시각이 있었는데 어저께 내년 매출액이 70% 병목만 없으면 100% 가능하다. 그러니까 AI 혁명이 진짜 범지구적으로 곳곳에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도 올리면서 우리나라나 메모리 반도체 주가도 계속 점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어제도 좋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갖다가 검토하게 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좀 시장에서 좀 미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만 보면은 여전히 AI 혁명이 엄청난 광풍과 진폭을 높이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발언이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이렇게 허세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100% 매출 성장인데 공급 제약 때문에 70% 정도야. 근데 이런 부분이 좀 풀리면 더 갈걸? 이런 부분이 그렇죠. 좀 시장이 반영했다라는 거고. 근데 가만히 보면 젠슨항 CEO가 이게 비즈니스 발언으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농담이 아니었던 게 최태원 SK 회장에게 please more memory 이런 얘기 많이 그렇죠. 했었잖아요. 정말 필요하긴 한 그런 부분이라서 우리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었겠죠.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병목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메모리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 지표를 본다면 엔비디아는 이제 다른 제조업과 다르게 영업이익률을 따지지 않고 총 영업이익률을 따집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지적 설계, 도면을 갖다가 TSMC에 넘겨주면 TSMC는 그 도면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칩을 파운드리를 만들고 거기에 TSMC에다 짝이 되는 중요한 HBM을 갖다가 하이니스가 마이크론에 공급을 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그 빅테크들에게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이제 나눠주는 셈인데 그래서 엔비디아는 일반 제조업과 다르게 이 영업이익률을 따르지 않고 총 영업이익률을 따집니다. 총 영업이익률을 따주는데 어저께 엔비디아 총 영업이익률 얘기하면서 그 CFO가 그 엔비디아 자체, 엔비디아 주주에게는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 하나 무엇이냐? 총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낮아지겠냐? 니네가 이렇게 잘 팔리고 너네 GPU를 갖다가 사다는 데가 곳곳에 많다면서 왜 영업이익률이 낮아져? 라는 얘기가 있다 보면 거기서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 CFO가 뭐라 해명을 했냐면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랐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우리의 총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제 들으신 거는 물량 자체가 없다라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젠슨항이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메모리 기업들한테 제발 우리한테 메모리 좀 줘. 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하나의 이면이 무엇이냐? 메모리 자체가 없다 보니까 메모리에 대해서 가격을 갖다 판가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그 뉴스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년에 출하되는 최고 사양의 제품 베라루빈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도 15% 높게 인상을 해서 고객들에 넘겨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말이 안 되죠. 75% 이익이 나는데 뭘 먹고 살아. 어쨌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만큼에 대한 그 부담을 너네 빅테크들, 하이퍼스케일들이 좀 부담을 해라. 라고 15% 올린다는 거예요. 결국 종합하면 무슨 얘기하는 거냐? 메모리도 여전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메모리의 가격도 정체되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엔비디아 어제 실적에서 요약된 것이 무엇이냐? 총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은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지금 엔비디아 주주들을 위해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메모리의 어떤 업황을 설명드린 자리니까 그렇다면 메모리가 정점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도대체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정점은커녕 엔비디아 스스로가 지금 영업이익을 갖다가 낮출 수밖에 없는 엔비디아가 최고의 갑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엇이냐? 마치 TSMC가 영업이익률이 60% 넘듯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60% 훨씬 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누가 갑이냐? 메모리 기업들이 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주가가 떨어질 때 떨어진 요인이 AI가 정점을 지났다든지
메모리 가격이 정점을 지났다든지 그런 얘기들이 들어서 귀에 솔깃해서 매도를 나오고 그래서 그 주가가 떨어진다면 우리는 이건 시장이 잘못 반응하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주주들은 안심하시면 되겠고 만약 여유 자금 있으면 그게 주가가 폭락을 하면 더 매수를 하시면 그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표님 이제 메모리 수요가 좀 많아질 것이다라는 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측면도 함께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 뭐 인생사가 그래도 고객사 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이제 예. 그들이 살림살이가 좀 좋아져야지 또 재계약하고 그러면서 서로 먹고 사는 그런 구조가 될 텐데 엔비디아의 고객사들 사실상 AI 뭐 투자를 하면서 돈을 제대로 벌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시장에서 의문점이긴 해요. 예.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시장 의문점은 제가 이제 그 기회가 나는 대로 계속 보여드렸지만 2000년 닷컴 버블과는 다릅니다. 2000 닷컴 버블에서 대장주는 이제 그 라우터를 갖다 제조하는 기업이었는데 그때는 매출과 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영업이익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가만 엄청나게 올라갔고 영업이익을 갖다가 큰 갭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어떻게 됐냐? 영업이익이 주가가 올라간 만큼 영업이익도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실체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빅테크들이 엄청난 이제 비용을 지불하면서 존폐의 위기를 갖다가 느끼거든요. 빅테크들은. 왜냐하면 여기서 AI 혁명에서 우리가 일탈을 할 때 2등 기업, 3등 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디지털 경제의 특징이죠. 모든 승자가 독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 빅테크들은 존폐의 위기를 느끼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는데 재무제표만 보면은 야 투자하는 게 좋은데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고가인 비어가는데 FCF가 비어가는데 뭐 심지어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처음으로 2004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FCF가 적자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건 이렇게까지 투자해야 되냐에 대한 위기감이 있지만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사실 돌아오는 것이 있다. FCF는 줄지만 영업이익과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분명한 지표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엔비디아가 일으킨 AI 혁명이 부가가치를 창출한 부가가치가 재무제표, 매출과 영업이익을 지키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제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될 것이, 그럼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가 엄청난 이제 그 영업이익을 빨아들이고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 영업이익을 빨아들이고 벌어들인 돈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빅테크들에서 뭔가 쥐어짜면서 이 빅테크들에게 너무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시장의 부식도 이제 없애면서 이 엄청난 그 AI 생태계를 갖다가 본인이 엔비디아가 직접 생태계를 갖다가 일구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엔비디아가 넘쳐나는 고가 넘쳐나는 돈을 갖다가 지급 보증을 한다든지 직접 투자한다든지 심지어 대출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다 합치면 수천억 달러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또 파이낸싱만 금융만 이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완전히 순환 경제 아니야. 좋게 말하면 순환 경제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카드 돌려막기다 이거죠. A라는 카드가 이제 그 납입일이 다 왔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B 카드에서 발급받아서 B 카드 현금 서비스로 A 카드를 막아버리고 이것이 사실은 부가가치가 아니고 이건 결국 이제 무너지지 않느냐. 이게 카드 돌려막기고 이제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가 실제로 GDP가 떨어질 정도로 큰 파국을 맞기도 했죠. 이렇게 순환금융 갖다 비판하는데 순환금융 비판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테크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 돈을 벌고 있고 그들의 영업이익과 매출이 엄청나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난 컨퍼런스 콜에서 뭐가 나왔냐면 엔비디아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내년에 27년 한 해입니다. 5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엔비디아에게 그 사가는 그 금액이 얼마냐? 1조 3천억 달러라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1조 달러 정도 예상인데 시장보다 더 많은 예상을 갖다가 어제 컨퍼런스 콜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에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불안한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제정신이기 때문에 뭐 그들이 또 한두 사람의 스타트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엄연히 각 포지션마다 중요한 인물들이 앉아있는데 이렇게 집단지성을 내린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것이 어저께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것 중 하나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엔비디아 실적의 절반이 하이퍼스케일러이고 절반보다 조금 못한 게 무엇이냐면 소버린 AI로 대변된 또 다른 기타 매출입니다. 거기는 소버린 AI, 스타트업 이런 어떤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을 갖다가 다 합치면 국가를 다 합치면 역시 하이퍼스케일러 못지않게 엄청난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하이퍼스케일러의 매출이 487억 달러. 그다음에 나머지 분야가 403억 달러니까 아직은 미치지 못하지만 다만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 보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은 102%인데 옆에 보세요. 그 나머지 분야는 나머지 분야의 소버린 AI를 포함한 나머지 분야의 매출의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40%예요. 만약 이런 식으로 성장하다 보면 조만간 어쩌면 다음 분기에는 나머지 분야의 매출 비중이 하이퍼스케일러의 매출 비중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엔비디아가 이렇게 AI 혁명이 몇몇 하이퍼스케일러들만의 국한된 혁명이 아니고 전 지구적인 혁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조롱하면서 비하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어떤 비하하는 목소리냐? 하이퍼스케일러들, 구글, 아마존, 알파벳 이런 애들 다 공돌이들이잖아. 얘네들 아무것도 모르고 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마치 동아리 모임하듯이 뭔가 연구 개발하면은 성과가 있고 뭔가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게 나오니까 열심히 투자를 하지만 이러다 갑자기 망할 수가 있어. 이렇게 비하하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근데 어저께 엔비디아 실적 보면 그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분야도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급성장하는 속도를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분기쯤에는 어쩌면 하이퍼스케일러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머지 분야가 생길 수 있다. 그 나머지 분야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소버린 AI입니다. 소버린 AI라는 건 우리나라가 만약에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죠. 오늘도 중요한 발표 하나 있지만 그러면 그것 다 소버린 AI입니다. 사우디도 소버린 AI를 지으려고 해요. 이런 어떤 비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은 무엇이냐? AI 혁명이 몇몇 매니아들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범지구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AI 혁명이 정점이다. 이젠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런 목소리는 이제는 이제 차지해도 상관없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혁명을 거치면서 왜 엔비디아를 은행 엔비디아라고도 부르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대출해주고 보증해주는 그런 은행의 역할을 또 엔비디아가 하는데 수천억 달러 이상이 또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매출에서 어쨌든 벌어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드는데 이게 가짜이다 어쨌다 이런 논란이 있어도 예. 사실 그런 부분이 뒷받침된다라고는 보여지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표적으로 그 비판하는 이제 그 대표적인 분이 이제 벨이죠. 그 벨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몇몇 번에 걸쳐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전에 작년에 한 12월 달 같은 경우는 벨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분식 회계에 대해서 아니 다른 거 같은 경우 감가상각 3년에 걸쳐서 하는데 엔비디아 칩은 왜 5년에 걸쳐서 하느냐?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통상 3년에 하는데 왜 얘는 5년에 걸쳐서 하지만 저도 이제 그때 알아봤더니 엔비디아 칩이 그러니까 하퍼 같은 경우는 이제 도매로 구입할 때가 3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치면 이제 4천만 원이 넘는 이제 엄청난 가격이죠. 하퍼가 그랬고 블랙으로 넘어가면 도매로 구입하면 하나당 개당 7만 달러입니다. 칩 하나가. 그러면 1,300원, 1,500원 잡으면 1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칩 하나가 1억 원이 넘는 이 현실을 이 AI의 그 실체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처럼 3년에 한 번씩 감가상각하지 않고 5년에 감가상각하는 것이 분식회계다. 그 베리의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주장에 근거해서 이제 엔지니어들에게 여쭤봤을 때 뭐라고 답변했냐면 5년에 3년에 한 번씩 그 1억짜리 칩을 바꿔야 된다면 잘못 만든 거지. 내구성이 없는 거 아니냐.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월가에 파이낸싱 하는 분들은 AI 혁명에 대해서 실체를 잘 모르고 거기에 수치만 보면서 자기들이 보는 어떤 시각에서만 비판하고 뭔가 부정적인 시각을 내놓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어떤 거는 너무나도 R&D와 실체를 모르면서 내는 목소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온 질문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 출자 아니냐. 아니 A라는 데서 빌려줬더니 이 A라는 데 빌려준 이 돈을 갖고 엔비디아 칩을 사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어떤 순환 금융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제가 예시를 한다 일을 듭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정주영 회장이 현대차 정주영 회장이 우리나라는 앞으로 완성차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자동차 산업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자동차 산업을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동차를 달릴 고속도로가 있어야 되죠. 서울 시내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국도는 말할 것도 없고 고속도로가 있으면 확실하게 서울과 부산 간에 경부고속도로가 있으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요도 생기고 수요가 생긴 만큼 거기서 생긴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정주영 회장이 생각했겠죠. 고속도로를 누가 놨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놨죠. 그럼 정주영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 찾아가서 내가 완성차 사업을 하고 싶은데 고속도로가 없으니 당연히 고속도로를 놔주시오.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고속도로를 놨다면 그 정주영 회장이 거기서 깔린 고속도로를 바탕으로 완성차 사업을 제대로 했다면 그거는 순환 출자이고 그런 순환 금융입니까? 아니죠. 엔비디아는 정부가 할 일을 본인이 직접 은행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돈을 깔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순환 출자, 순환 금융이라는 비판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순환 금융을 하지만 여기서 실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주고 지급 보증했는데 지급 보증해준 곳에서 실제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이 비판은 하나의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베리가 그 영화 빅쇼트의 예. 실존 인물인 투자자 마이클 버리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연결고리 잘 살펴주셨습니다.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